그 사람이 책에서 집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샀는데 그놈 때문에 망했다. 그 사람이 주식 사라고 해서 그 말 듣고 샀다가 망했다. 자기 돈을 남의 의견에 따라 쓰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경험 많은 사람의 견해를 참고하여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생각 없이 휩쓸리면 정말로 삶이 망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돈을 번 결과가 아니라 그가 돈을 벌게 된 의사결정 과정과 논리다. 상황은 시시각각 달라진다. 그러니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워도 소용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절대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완벽한 자유와 부를 만드는 인생 투자. 지은이 우석, 발행 오픈마인드, 발행일 2023년 9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1부 낭독에 이어 2부 낭독을 이어가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집중하는 정치는 없다. 무주택자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세상은 무주택자의 편이 아니다. 경제 정책은 유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실시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경제 정책은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된 정치인이 정한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고 국민의 표를 유지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알면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려서 당신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는 몽상에서 깨어날 수 있다. 무주택자보다 자신의 표를 먼저 챙기는 게 정치인이다. 먼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자. 집값이 하락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러면 주택 매매량이 줄어든다. 취득세와 양도세가 급감한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국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 항목이다. 또 집값이 하락하면 재산세도 줄어든다. 집값에 연동된 건강보험료도 줄어든다. 집권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집권당 입장에서 세수와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국민에게 선심성 복지 혜택을 줄 수 없게 된다.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는 큰일이다. 가끔은 전력, 철도, 가스 공급을 운영하는 공기업을 털어서 선심성 혜택을 주려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다. 또 가끔은 국가 신용도 하락 위험을 도외시하고 국가 부채를 늘려서 복지 혜택을 주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감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 집값 부양이 세수 증대에 가장 좋은 방편 중 하나다. 집값을 상승시키면 세수가 늘고 선심성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어 득표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무주택 유권자보다 유주택 유권자가 더 많다. 자기 집값 떨어졌는데 집권 정치인을 지지할 이타적인 집주인이 얼마나 될까? 쉽지 않은 이야기다. 집값 하락을 주장하는 정권이 집권하고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가 아버지께 물었다. 집값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떨어질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셨다. 대통령이 집값을 하락시킨다고? 하락 못 시킬 거다. 두고 봐라. 돈 나올 데가 어디 있노? 빙고. 나는 속으로 외쳤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돈에 무심한 분이셨고 재테크의 재자도 모르는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 아직도 미스터리다. 집권 정치인이 국민에게 선심성 복지 혜택을 주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집값이 올라야 나온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건강보험료를 더 거둘 수 있다. 그 돈으로 복지 혜택을 퍼준다. 정치인들이 집값을 잡지 못하는 진짜 이유.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정권인 DJ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기에도 집값은 올랐다. 우연일까? 나는 우파가 정권을 잡아도 정도의 차이지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치인은 모두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존재다 보니 선심성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세수를 늘려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또 정치인들은 당장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고 돈을 찍어내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선호한다. 돈은 찍어낼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돈 가치가 하락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대다수는 행복해한다. 그래서 소수의 무주택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은 가급적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한다. 정치인들 입장에서 무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를 안 내니 국가 세수 수입에 기여가 적다. 국가 운영을 책임진 정치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신경을 덜 쓴다. 게다가 무주택자는 소수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에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겠는가? 안타깝게도 세상은 무주택자의 편이 아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부동산 투자 전략.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대. 그래서 집값도 하락할 수밖에 없어. 맞아, 진짜 그럴 것 같아. 집값 하락이 한창이던 2013년 어느 날 모임에서 이런 대화 내용을 들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나는 한마디 거들고 싶은 충동을 잠시 느꼈지만 오지랖 같아서 그냥 지나쳤다. 실제로 10년 전에는 어느 모임에서나 심심찮게 오가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요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집값이 조정을 보이니 하락론자들이 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어 집값 하락 전망을 한다. 집값이 하락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레파토리다. 인구가 줄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에는 주로 일본의 사례가 등장한다. 정말 하락할까? 실상을 살펴보자. 집값은 인구와 비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하락하는가? 맞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인구를 제외한 집값에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변수가 중립적이라고 가정할 때에만 이 말이 맞다. 인구 감소는 분명히 집값 하락 요인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다른 집값 상승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반드시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인구가 줄어든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은 인구가 2009년부터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든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든 지난 10년간 일본의 집값은 하락했을까? 아니다. 일본의 집값은 1990년에 정점에 다다르고 버블이 붕괴되어서 폭락했지만 정작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인 2013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면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베 정권이 들어서 양적 완화를 시작한 첫 해였다. 일본이 돈을 마구 찍어냈다. 2016년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했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춘 결과 2018년 도쿄 긴자의 땅값은 1990년대 버블 시대의 땅값을 추월해서 상승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200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그 기간 동안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 그러니 인구가 준다고 무조건 집값이 하락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부동산 투자 포인트 4가지. 일본의 사례 연구는 투자 방향 설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방 부동산과 도쿄 부동산의 차별화다. 인구 감소 기간에 일본 부동산은 도쿄를 중심으로 올랐다. 지방은 인구가 소멸하며 일극화가 진행된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분업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 모두가 분업의 이익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더 모인다. 결국 도쿄 중심은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지방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점은 인구의 고령화도 부동산 가격 차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큰 병원이 있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 주변에서 시골 전원주택 투자를 꿈꾸는 사람들, 자연인과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는 사람들은 꿈과 현실의 차이에 눈 떠야 한다. 실제 전원주택 생활은 집수리와 잡초와 벌레와의 전쟁, 난방비 때문에 겨울철 추위에 떨며 배달 음식도 못 시켜 먹는 불편한 전원 노예 생활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집 가격도 오르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세월이 지나도 커진 집값 격차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도 없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인구 감소 시기에는 지방 땅 투자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땅의 20%가 주인이 없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상속세, 재산세 때문에 상속받기를 거절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한다. 일본 주택의 7채 가운데 한 채는 빈집이다. 바다가 보이는 지방의 바닷가 별장을 헐값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비한다면 지방 부동산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 네 번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는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인구가 줄어들면 투자 수요가 줄어서 금리도 하락하고 또 고령화되면 노인들이 투자보다 저축을 많이 하기에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금리 하락 압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금리 하락은 매우 중요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다. 정리를 하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고 할 수 없다. 중세시대 유럽에 패스트 같은 질병이 발생하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든지 하는 인구 급감이 없다면 인구 감소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일 뿐이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우리가 초정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니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도권에 투자하라. 서울이면 더 좋다. 집값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다양한 댓글이 달린다. 그 중에 몇 분이 집값은 마땅히 내려야 한다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다는 글을 남겼다. 댓글을 쓴 회원 외에도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제법 많다. 물론 나도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못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과연 올까 하는 질문에는 회의적이다. 집값에 대한 두 가지 결정적 오해. 집값 하락을 소망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를 짚어보자. 첫째, 지금 젊은 세대에게 집값이 너무 비싼데 반해 예전 꼰대 세대에는 집 사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대다수 젊은 분들이 이렇게 믿는 듯하다. 사석에서 내가 집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반응이 진짜 그랬어요? 정말요? 하며 의심스러워한다. 증빙을 위해 옛날 신문 기사를 찾아보았다. 1990년 7월 6일 동아일보에 내 집 마련에 32년이 걸린다는 기사가 있다. 1991년 5월 27일자 매일경제신문도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내 집 마련에 32년이 걸린다는 기사를 실었다. 내 기억으로는 1988년쯤 내 집 마련에 27년 걸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예전부터 집 사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는 뜻이다. 그 와중에 내 친구와 동료들은 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평균 2명씩 낳았다. 둘째, 한국만 집 사기 힘든 헬조선이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다. 공산주의적 평등을 지향하는 북한은 어떨까?
한 증권가 블로그에 올라온 전문가 칼럼을 보면 북한에서 비싼 집은 15만 달러 정도 하는데 월급이 평균 300달러이니 월급을 모아 이 집을 사려면 41년이나 걸린다. 중국에서는 노동자 월급으로 지금 집값을 충당하려면 당나라 때부터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평등주의가 모토인 공산국가에서조차도 집은 일반인에게 사기 힘든 수준이다. 노동자 월급 기준으로 본다면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비싸다.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대전제. 집값 하락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때문이다. 나는 졸저 부의 인문학에서 1972년부터 지금의 화폐는 그냥 찍어내면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둘째,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인간은 때때로 이타적이고 연민과 동정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자기가 남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비싸고 맛없는 빵을 만드는 빵집 주인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싸고 맛난 빵집 대신 일부러 그 집에 가서 사 먹은 적이 있는가? 당신은 사회적 약자도 살아야 하니까 대기업 제품 대신 AS도 안 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제품을 산 적이 있는가? 당신은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니까 유명 대학 출신 의사 대신에 유명하지 않고 경험이 적은 의사에게 수술 받으려고 한 적이 있는가? 모두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1등 음악가 대신에 듣도 보도 못한 음악가의 음반을 산 적이 있는가? 대답이 궁색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차별하는 이기적인 존재다. 대체로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 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미덕을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거짓 희망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대다수의 지방도시나 시골의 집값은 지금도 여전히 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다고 주장할 때는 강남 3구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남 3구의 집은 다 합쳐도 30만 채 정도다. 한국 가구 수가 대략 2천만 가구라고 할 때 2천만 채 중 30만, 즉 1.5% 수준이다. 100명 중 1.5명이란 뜻이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한 학년 전교생이 600명이 조금 넘었다. 전교생 중 상위 1.5%에 들려면 9등 안에 들어야 한다. 전교 9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상위 1.5%의 집은 항상 비싸다. 나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상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살펴볼 때 집값은 잠시 하락할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으며 지역별 집값 차이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20대 80의 법칙이 시공간을 관통해서 인간 역사에 적용된 것처럼 집값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바라는 집값 하락이 잠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불편한 지점이 있다. 하지만 거짓 희망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쪽을 권하고 싶다. 집값 하락, 바닥은 이미 지났고 오를 일만 남았다. 집값 전망을 묻는 사람이 많다. 남의 부동산에 내 의견을 보태는 것은 참 조심스럽다. 내가 집을 산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해보자. 2023년 5월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다. 과거 집값 하락기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집값 바닥은 이미 지났고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2021년 시작된 이번 집값 하락기의 하락 기간과 하락폭을 살펴보자.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는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이후 14개월간 하락하여 2022년 12월에 바닥을 찍었다.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2021년 10월부터 14개월간 하락폭은 마이너스 24.8%였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2008년에 서울 아파트는 1년간 18.3% 하락했다. 2009년 고점을 다시 회복한 서울 아파트는 이후 4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서 14.4% 하락했다. 이번 서울 집값 하락은 14개월간 마이너스 24.8% 수준이다. 하락폭을 비교하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장기 침체 때의 하락폭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F 때와 비교하면 어떨까? 그때는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데이터가 없다. KB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 기준으로 보면 IMF 사태 때는 1년간 14.6% 하락했다. IMF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집값 하락은 단 1년에 그쳤다. 이번 집값 하락폭은 과거 집값 하락기와 비교했을 때와 비하면 결코 경미하지 않은 하락폭과 기간이다. 즉, 충분히 하락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집값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집값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소득 대비 비싼 집값도 한 원인이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집값 하락 원인은 금리 상승에 있다. 왜 금리 상승이 이번 집값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지 살펴보자. 이번 부동산 하락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과거 부동산 하락기에는 집값이 하락하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가서 전세가가 올랐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하락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한 경우는 IMF 때뿐이었다. 그럼 이번 부동산 하락기와 IMF 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둘 다 금리가 갑자기 상승했다는 점이다. IMF 때는 금리가 연 20%까지 치솟았고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서 집값도 회복했다. 이번 하락기에도 주택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올랐다. 결국 이번 집값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금리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집값 상승은 데드캣 바운스인가? 최근 집값 상승을 데드캣 바운스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정말 그럴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집값이 급락했다가 1년 만인 2009년에 잠시 회복되었지만 그 이후 집값은 장기간 하락했다. 그때의 경험을 예로 들며 이번 상승도 일시적 상승이고 이후 긴 하락 기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전문가도 있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집값은 이미 바닥을 쳤고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나의 전망이다. 서울 집값이 2009년 이후처럼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9년 이후 서울 집값이 장기간 하락한 이유는 공급 과잉 때문이다. 서울의 집주인들은 2009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동안에 피눈물을 흘렸다. 서울 집주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우울했던 이유는 서울 집값이 하락하는 동안에 지방 집값은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부산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 중 많이 오른 곳은 3배 가까이 올랐다. 대구와 광주 지역의 아파트는 약 2배 올랐다. 대부분의 지방 아파트는 2008년 이후에 많이 올랐다. 2008년 이후에 서울 수도권 집주인만 죽을 쓴 것이다. 그때는 왜 서울 집값만 급락한 것일까? 같은 기간 동안 왜 서울 집값만 급락했는지 살펴보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향후 집값 전망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서울 집값만 하락한 이유는 서울의 수요는 줄고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이 너무 많았다. 서울 집값은 2기 신도시 공급 물량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집값 급등으로 2기 신도시를 계획하고 지정했는데 실제 집이 공급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다. 2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약 60만 호에 이른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하여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노태우 정권이 당시 수도권 5개 신도시에 공급한 물량은 약 30만 호였다. 2기 신도시 물량은 노태우 정권 때보다 2배나 많은 막대한 물량이며 이 물량이 서울 집값 하락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었으니 짐작이 갈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 때는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생활주택 공급을 허용했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생활주택 허용으로 도심에 빌라가 많이 들어섰다. 지금은 도심 교통 악화와 난개발 때문에 금지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발표했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 발표로 충격에 빠진 대기 매수자들이 대부분 분양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주택 수요가 크게 줄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에 살던 공무원들이 대거 세종시로 이동했다. 서울의 집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서울 수도권에만 DTI 규제를 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대출받기가 힘들었다. 이처럼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는 정책 때문에 서울만 집값이 하락했던 것이다. 향후 서울 주택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향후 서울 주택 공급량이 많을까? 아니다. 향후 공급이 많지 않기에 서울 집값 전망은 낙관적이다. 서울 집값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2기 신도시 공급은 이미 끝났다. 지금은 도시 생활주택 공급도 없다. 보금자리 주택도 없다. 세종 신도시 이전도 끝났다. 앞으로 또 대규모 공급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신도시 택지 지구를 지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야 3기 신도시 공급을 발표했다. 총 3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한다. 현재 택지 지구가 확정된 곳은 약 15만 가구 분량이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다수가 서울 외곽에 위치한다. 수요자는 서울이나 서울 근교를 원하는데 공급지는 엉뚱하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게다가 3기 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요즘 PF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줄고 있다. 게다가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서 3기 신도시 분양가가 현재 주변 아파트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아 당초 계획한 시기에 분양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3년 후 주택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2009년 이후 장기 침체 때와 달리 공급량이 작을 전망이므로 과거 2009년 이후 장기 침체기 같은 하락기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집값 상승, 남은 건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집값이 이미 너무 비싸서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집값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 기억에 집값이 보통 근로자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싼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990년대 초반에는 근로자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면 32년이 걸린다고 했다. 현재 에코부머들의 결혼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탄탄하다. 에코부머 세대는 부모인 베이비부머의 지원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향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월스트리트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으며 빠르면 2024년 상반기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집값 하락을 촉발한 높은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는 강력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가 향후 집값에 대해서 낙관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번 집값 회복은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다. 지난 14개월 동안의 하락으로 집값 하락은 끝났다. 이제 집값 상승이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회복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흑수저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이미 알려진 것처럼 나는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 원으로 신혼 살림을 시작한 흑수저 출신이다.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나는 이런저런 투자 공부를 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뒤 내린 결론은 돈을 벌려면 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 없어도 땅은 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책도 있는데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은 아니지만 일말의 진실은 내포하고 있다. 땅 투자가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다. 하지만 땅 투자에는 문제가 있다.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고 환금성이 없고 최소 10년 이상은 투자해야 한다. 만약에 투자가 실패하면 이번 생에 부자가 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초기 투자 원금을 모두 물리면 이번 생은 틀렸고 다음 생에나 부자가 될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꼭 부자가 되어야 하는 나 같은 흑수저에게는 땅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나는 섣불리 덤빌 수가 없었다. 내가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이유. 그래서 환금성이 좋고 투자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는 아파트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아파트 투자는 부동산 사이클에 따른 상승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남보다 더 빨리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일반 아파트의 투자 수익은 부동산 경기에 따른 집값 상승 이익.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 수익은 부동산 경기에 따른 집값 상승 이익 플러스 개발 이익. 이게 나의 핵심 투자 아이디어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에 뛰어들었다. 나는 대지 지분이 많은 오래된 아파트를 골랐다. 나는 재건축 투자 시에 무엇을 가장 중시하고 고려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잘 몰랐다. 서울대 출신으로 건설사 직원인 한 지인조차도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추천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는 일반 아파트를 샀고 나중에 내가 투자에 성공한 것을 보고서 그제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러 다녔다. 아무리 똑똑하고 전문 지식이 많아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남보다 한 발 앞서 아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 투자가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 예전만큼 큰 수익을 내긴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아파트 투자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재개발 투자의 가능성과 어려움. 나는 재개발에도 투자했다. 재개발 투자의 묘미는 적은 돈으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개발 대상 지역은 주로 가난한 동네다 보니 집값이 헐값이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의 성공 요건은 재개발이 될 만한 구역 내에 구옥을 사는 것이다. 구체적인 재개발 투자법은 재개발 관련 책을 하나 따로 준비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나는 부동산 투자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 주택 투자로 돈을 다 벌었다. 이 투자 방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도 진입 장벽이 있어서 아무나 덤비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낡은 집에 살면서 직접 몸테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긴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최소 10년이고 20년까지도 각오하고 투자한다. 말이 10년이지 10년이면 애 낳고 그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기나긴 세월이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별별 일을 다 겪는다.
특히 못 사는 동네일수록 주민들의 민도가 낮고 재개발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 다른 조합원들까지 계몽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은 주민들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고 또 민도가 높지 않아서 주민들을 단결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개발 투자의 포인트. 재개발 투자의 경우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사업 승인이 난 뒤에 투자하면 투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실제로 재개발에 몇 번 투자해보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게 된다. 재개발이 한 사이클 지나서 입주까지 하면 재개발 투자가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인지 깨닫는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의 경우는 자녀 이름으로 사서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래전 내가 소개해서 친구가 아들 명의로 계약한 재개발 건이 하나 있다. 당시 1억 원 조금 넘게 투자했는데 사업이 진행 중인 지금은 7억 원이 넘는다. 아마도 아파트 입주 시에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물론 투자 기간은 10년이 넘게 걸렸다. 아직 젊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재건축과 재개발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이미 많이 올라서 흑수저가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하면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재개발의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투자금이 작으니 투자 금액 면에서는 문턱이 낮다. 돈이 없으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집을 사서 거기에 살면 된다. 그러나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천국 가려고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흑수저가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편하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남다른 고생을 각오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남들처럼 멋진 차 몰고 해외 여행 다니고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새 아파트에 살면서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부자 되긴 어렵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누리고 싶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결론은 흑수저는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를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짬이 날 때마다 낡은 집을 구경하러 다녀라. 그 앞에서 상상하고 꿈을 키우는 것이다. 미래를 상상하고 꿈을 가지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다. 여기까지 완벽한 자유와 부를 만드는 인생 투자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우성님은 연세대 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금융업에 종사했고 이후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로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카페 칸트 생각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논객으로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자의 이전저서 부의 본능, 부의 인문학, 초보자를 위한 투자의 정서까지 모두 읽고 리뷰했었는데요.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투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이 깊이 와닿기에 이번 신간도 기대하며 읽었습니다. 타고난 인간의 본능을 거스를 줄 아는 사람이 투자에 성공한다. 수도권 집중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서울에 해야 한다. 독서를 통해 거인의 어깨 위에서 투자의 흐름을 보아라. 저자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투자 포인트의 일부인데요. 이번 책에서도 이전부터 말해왔던 조언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연결되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민감한 부분이지만 뱅뱅 돌려 말하지 않고 소신 있고 냉정하게 전달하는 저자의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는 결국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경제적 자유를 이뤘던 만큼 저자는 경제학을 포함해 철학, 심리학 등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투자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자녀 교육에 관한 파트도 있었기에 개인적으로는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법 두꺼웠던 책이지만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 2부에 걸쳐 낭독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